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이런 일까지 겪게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끔 꿈 같네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얼마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아들과 딸 두 아이가 효자 효녀라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들여다봐주고 혹시나 제가 외롭고 힘들어할까봐 신경을 많이 쓰는 아주 착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가족 문제로 크게 속이 썩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알아서 잘했으니까요. 특히 딸아이는 정말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취직도 잘했고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서 지금 아이들도 다들 공부를 잘하고 말이죠. 정말 걱정할 거리를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은 착한 딸이죠. 아들도 물론 착하고 걱정거리 만들어주는 아들이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보다는 신경 쓸 것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몸이 정말 약했어요. 언제나 잔병 치레를 했습니다. 제가 없고 병원에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남편이 정말 진지하게 걱정했던 적도 있기는 해요. 저러다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아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도 꺼내지 말라며 그럴 때마다 남편과 언쟁을 높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들은 키도 작았고 덩치도 정말 작았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키 순서대로 번호를 정했었거든요. 아들은 언제나 1번이었어요. 보통 남자아이가 체구가 그렇게 작으면 학교에서 놀림도 받고 그러면 성격이 소심해지거나 삐뚤어질 법도 한데 태생이 착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아이라 웃으면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조금 괴롭히던 동급생들도 아들의 그런 밝고 착한 모습에 나중에는 친하게 지냈다고 하고요. 왜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에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인상이 정말 좋은 편이라 언제 어디서든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는 편이었어요. 실제로도 성격이 정말 좋고 사람이 좋은 아이이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아들이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그렇게 작고 약한 것도 마음이 쓰이고 꼭 제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의 이런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잘 지내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공부도 곧 잘했고 그래서 대학도 딸아이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에 갔고 그리고 회사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말이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 아들도 상당히 잘 풀렸다. 나는 자식 복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생각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만든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쓰는 사연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할 것 같으니 어쩌면 제 사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인물이겠네요. 바로 저희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그래서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게 다들 있잖아요. 며느리는 여자치고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타입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살집이 있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날씬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보다 크다고 느꼈으니 말입니다. 원래 기골이 장대한 타입 있잖아요. 살이 막 찌지 않아도 몸 자체가 큰 며느리가 딱 그랬습니다.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딱 보기에 조금 사나워 보인다. 성격이 장난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첫인상이 좋기가 힘든 타입이기는 했어요. 물론 저에게 첫인사를 왔을 때도 인상이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디 가서 억울할 일 당하면 절대 안 참을 것 같기는 하네. 사실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며느리를 찬성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들이 워낙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품이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디 가서 손해만 보고 사는 게 아닐까 늘 걱정했었거든요. 다 큰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유난 같아 보일까봐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손해를 안 볼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라 아, 저런 며느리면 우리 아들에게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그리고 당시의 며느리는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힘 좋은 제가 들어야죠. 넉살 좋게 자주 찾아와서는 힘든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성격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볼 때보다 점점 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아이도 당시에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네 오빠 옆에는 저런 여자가 있는 게 낫겠지. 오빠가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좀 그런 편이니까 아무래도 옆에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아니고라도 며느리는 다른 조건들도 빠지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했거든요. 딱히 반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 그러니까 저희 사돈댁 되는 집안 사람들도 다들 하나같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들은 대부분 체격이 조금 작은 편이기는 해서 결혼식에 온 지인과 친척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저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다 크네. 나중에 이세 걱정은 없겠어. 며느리가 조금만 살이 오르면 남편 두 배만 하시겠네 그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라 그냥 웃어 넘겼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며느리는 당시만 하더라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고 먹는 걸 그렇게 즐기지 않고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덩치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원래 남편이 자꾸 마르면 부인들이 엄청나게 살찌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사람들이 맨날 남편 거 다 뺏어먹냐 그러고 그런다잖아. 딸의 그런 말을 듣고 며느리가 그런 말들로 인해 상처받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먹어도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속상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도 된다. 안 먹어서 안 찌는 게 아니라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부담 느끼지 마. 알겠지? 저의 그 말에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찌어보려고요. 약간 도전의식 생기는 사람이라.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마음을 놓였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들이 살이 제법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궁금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찌어지지 않던 살이 오르는 게 신기해서 말이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둘이서 운동 열심히 해요. 그 말을 듣고 안심도 했지만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찌우게 하려고 공을 들였을 때는 찌지 않던 살이 결혼하자마자 자기 마누라에 의해서 찌워진다는 게 엄마로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앞선 마음은 다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요즘 아들 얼굴 좋아 보이더라. 며느리 잘 얻은 것 같아. 식장에서는 긴가민가 있는데 요즘 볼 때마다 얼굴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 보면 말이야. 다들 며느리를 잘 얻은 것 같다고 했고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좀 툭툭 뱉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거나 실수를 해서 한 소리를 듣게 되는 일도 많았고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아니,
진짜 어머니, 저 사람 어떻게 키우셨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살이 후두둑 빠지는데?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 용해. 옷을 잘 입혀놓으면 뭐해. 마르니까 태도 하나도 안 나고 거지 같은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주의를 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는 말이 왜 있겠니? 그만큼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 너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라도 남한테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너만 욕먹는다.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해. 라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말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듣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하는 말이고 게다가 본인이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수긍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며느리가 다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런 며느리가 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난폭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임신 기간을 꽤 유난스럽게 보낸 임산부였습니다. 뭐 모든 임산부가 같은 몸 상태일 수 없고 누군가는 덜 힘들어도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거 가지고 며느리를 탓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편이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또 왜 싸웠니? 저 사람이 제가 먹고 싶다는 걸 안 사다 주잖아요. 아니, 안 사다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이 문을 닫을 시간인 걸 어떡해. 그래서 다음날 바로 사다 줬잖아. 나는 그날 먹고 싶었다고, 그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저나 아들이 그걸 현실적으로 힘드니 네가 이해하라고 타일러도 몸이 힘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때 못 먹는다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처럼 울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네 올케? 왜? 아니,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 오빠 집 앞 떡볶이집 있잖아. 거기 나도 맛있어서 단골이고 오빠랑 언니도 자주 가는 집. 엄마도 알지? 저희 가족이 다 아는 아들의 단골 가게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오늘 거기 오랜만에 포장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언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양념이고 뭐고 바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매워졌냐면서 자기 임산부인가 안 부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갔대. 그래서 손님들도 다들 놀라고. 뭐? 언제? 한 3일 전에? 근데 사장님은 단골이기도 하고 지금 아이를 가져서 예민한가 보다 해서 그냥 죄송하다 하고 돌려보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도 너무 막말을 들어서 화가 난다고. 며느리가 그 사장님에게 뱃속의 아이를 주기로 그러느냐는 등 동네 장사하면서 이러면 망한다는 등 고작 떡볶이나 파는 주제에 손님을 이렇게 대한다는 등 하며 오만 말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네가 좀 사과를 하지.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그 사장님한테 미안해져서 딸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안 그래도 내가 대신 사과하고 엄청나게 팔아주고 왔어. 근데 언니 진짜 왜 그래? 그 정도면 정말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그쯤에 며느리가 상당히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며느리가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쪘거든요. 뭐 임신을 하면 살이 찌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며느리는 정말 많이 쪘어요. 게다가 키도 크고 워낙 기골이 장대한 타입이라 그런지 살까지 찌니 정말 거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찌니 이제 본인 남편인 제 아들이 살이 찌지 않고 마른 게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같이 안 다닐 거야. 당신이랑 다니면 사람들이 남편 무슨 괴롭히는 줄 알아.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 것까지 다 뺏어먹냐. 이런 말 듣는 것도 지긋지긋해.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은 미안해했어요. 본인 탓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도 짜증난다.
이제 왜 살이 안 찌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당신도 더 노력하라고. 나 힘들다고. 아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다는 걸 알아서 보약도 지어다 먹으면서 열심히 먹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체질이라는 건 정말 바꾸기 힘든 거더라고요. 아들은 정말 살이 잘 찌지 않았습니다. 쪄봐야 살이 조금 올랐다 정도지 며느리가 원하는 만큼 덩치가 좋아 보이게는 절대 찌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다시 살을 빼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낳고 며느리는 운동을 해서 살도 빼고 그러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기 전만큼 날씬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빠지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손주가 조금 유난한 편이어서 키우면서 며느리도 아들도 고생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살이 빠진 것도 있고 말이죠. 물론 며느리가 빠진 만큼 아들도 고생으로 많이 빠졌지만 말입니다. 사실 말라가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약도 해먹이고 싶고 좋은 거 다 가져다 먹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정말 안간힘을 다해 참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유난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예민한 며느리의 마음을 괜히 건들고 싶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은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된다는 말 한마디도 저는 막 뱉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말이죠. 어쩌다가 아들 밥 위에 고기라도 얹어주는 날에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머님, 아들이 너무 안쓰럽고 고생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닌데. 저렇게 마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런 줄 알아서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허허 웃고만 있지. 제가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언제나 딸아이가 했던 말처럼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수밖에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요즘 아들은 어떻게 지내?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내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 아이고, 그러기 힘든 아들인데 엄청나게 노력하나 보네. 이제 내 아들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다 생각하고 살려고. 그게 현명한 걸 수도 있어. 다 큰 어른들인데 알아서 잘 살겠지. 지지고 볶아도 지들끼리 지지고 볶게 내비둬. 그게 정답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몸은 약해도 어디 가서 할 말은 못하고 그런 아이는 아니고 워낙 천성이 바르고 순하고 그런 아이니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는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가질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아들네 부부는 그전과 같은 모습이었고 말이죠. 어머니, 저 둘째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말은 조금 겁이 나기는 하더군요. 첫째 손주를 가졌을 때 저도 아들도 워낙 마음고생이 많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들 아니까 일단 겁부터 나더라고요. 하지만 둘째 때는 첫째 때보다 수월하게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며느리도 히스테리를 그전만큼 많이 부리지 않았고 그리고 살도 덜 쪘어요. 그래서 정말 안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며느리는 둘째를 가지고 나서 찐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빼지 않은 건지 아니면 빼려고 노력해도 빠지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살이 빠지지 않고 서서히 조금씩 찌기만 했어요. 사실 살이 찌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건강에 별 문제만 없다면 저는 그걸로 며느리에게 뭐라 말할 생각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본인이 살이 찌면 찔수록 남편인 제 아들을 타박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일단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함께 다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 같이 다니면 워낙 비교하는 말들을 듣게 되니 며느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올 때도 떨어져서 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남인 줄 알겠다. 너희는 뭐 그렇게 늘 떨어져서 오니?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며느리는 짜증을 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 잘못이죠. 저렇게 말라서 매번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사실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저도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이 나거든요. 며느리의 처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말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들이 잘못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네가 화나는 이유도 충분히 알겠고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잘못은 또 아니잖니. 어쩌겠니? 살이 안 찌는 걸. 아니, 대체 왜 안 찌느냐고요? 속이 터져 죽겠다니까요? 내가 이야기했잖니. 내가 제 어릴 때부터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안 찐다고. 며느리는 답답한 듯 가슴을 퍽퍽 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진짜 뭐 저렇게 태어난 건지 모르겠네. 어디 가면 없어 보인다는 소리나 듣고 어머니는 대체 저 사람 가지셨을 때 뭘 하신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마치 제가 죄를 저질렀다는 투였습니다. 순간 저는 굉장히 놀랐고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어버버거리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함께 들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바로 딸이었어요. 원래 딸아이도 자기 올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분식집 사건도 며느리는 모르게 그냥 저희끼리 넘어갔고 말이죠. 괜히 간섭한다는 소리를 듣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애였거든요. 딸아이의 그 말에 며느리가 굉장히 당황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일절 그런 소리를 하지 않던 딸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 말입니다. 아니, 아가씨,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건데. 언니, 우리 엄마를 너무 편하게 보다 못해 무슨 자기 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거. 나 더는 못 보겠어요. 제가 언제 또 밑으로 봤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아들 가졌을 때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저러냐고 말을 해요? 그것도 농담도 아니고 그런 말투로? 딸아이가 세게 나가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딸아이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늘 저에게도 아가씨는 멋지다. 어쩌면 저렇게 똑똑하고 자기 할 일을 다 잘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말이죠. 뭐 실제로 딸아이는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제 딸이지만 어떻게 저러나 싶을 만큼 말이죠. 죄송해요. 아니, 저한테 사과하실 건 아니고, 그리고 사과 듣자고 따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더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말할 때 조금 조심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게 뭐예요? 싫은 소리나 하고. 그날은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했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아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너한테 막 하거나 하지는 않니? 그럴 때가 없지는 않은데 저는 괜찮아요. 그럴 때면 아들은 사람 좋은 얼굴하고 웃음 넘겼어요. 사실 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했고 또 어지간해서는 안 좋은 소리 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안심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경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지경이 된 건 아이들이 크고 집을 떠나면서부터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집에 애가 있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건 조금 참은 것 같기는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은 자기 엄마가 너무 싫어서 하루빨리 집을 떠나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나간 거였지만요. 저도 사실 이것도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알게 된 거긴 합니다. 손주들이 학교 기숙사다 자취한다고 하면서 집을 다들 나갔어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사실 저는 당시에는 남편을 잃고 얼마 안 되었던 때라 정신이 없기는 했습니다. 뭐 오랜 지병으로 오래 투병하다가 그렇게 간 거라지만 그래도 남편을 잃은 슬픔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쯤에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제 눈에도 한 가지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안색이었어요.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뭐
아들의 얼굴이 좋아 보였던 적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차이는 나거든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얼굴도 다르고 말입니다. 아들의 얼굴은 정말 한눈으로 봐도 좋지 않았어요. 어딘가 아픈 사람 같았고 근심과 걱정도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물어도 아들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런 얼굴로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믿겠니? 요즘 컨디션도 안 좋고 애들이 갑자기 다 나가서 허한 마음이 들어서 더 그런가 봐요. 정말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나이가 50쯤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때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루 종일 해서 들과 아들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발발 떨려서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할 것 같네요.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원래 아들네에 갈 때는 전화를 하고 가는 편이기는 했는데 그날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손주들이랑 같이 살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반찬을 해서 종종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날도 그냥 갔었어요. 벨을 계속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제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반찬만 놓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곧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죽고 싶냐?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할 짓을 왜 해? 그리고 너는 평생 미안하지 아주 그냥. 며느리의 엄청나게 화가 나고 험악한 말소리와 아들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길을 못 펴고 산다는 건 예전역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느낌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때리고 누가 맞는지는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저는 아들이 맞고 산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그 순간에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심장이 빨리 뛰었던 것 같아요. 그 안방 문을 열기까지 말입니다. 왜 말을 못해? 야, 너 카드가 12,000원 대체 어디에다가 쓴 거냐고 묻잖아. 카페 갔다고 이야기했잖아. 커피를 마시는데 누가 12,000원이나 써? 이거 딱 봐도 누구 거 내준 건데 누구냐고 말 못해? 그러면서 며느리는 그 크고 두꺼운 손을 들어 아들의 팔을 한 대 퍽 하고 쳤습니다. 아들이 휘청거렸어요. 당시에 며느리는 100kg가 조금 안 되는 몸이었고 아들은 50kg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2배였습니다. 친구랑 마셨다니까. 네가 커피 마실 친구가 어디 있어? 여자지? 여자지? 아니라고. 너 나 속으로 뚱뚱하다고 무시하고 있지. 그리고 어디서 날씬한 년 만나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야, 아니라니까 여보. 일단 진정부터 하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며느리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엄청난 손을 다시 한번 하늘 위로 올렸습니다. 그 각도면 정말 온 힘을 다해 아들을 때릴 태세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어요. 이 미친년이 당장 그만두지 못해! 뭐 하는 짓이야?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제가 보고 있었던 건 꿈에도 몰랐던 건지 기암하더군요. 특히 며느리가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빽하고 지르더군요.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했다는 걸 들켜서 되려 화를 버럭 내는 며느리의 태도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고 본인도 그걸 들켜서 큰일 났다 싶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본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말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냐? 어? 어머님이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잖아요. 왜? 그래서 너 나도 패게? 제가 며느리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저를 때리지는 못하더군요. 사실 저를 때리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아니 조금 많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둔 보험도 많았고 남기고 간 땅이 제법 오르기도 했고 말이죠. 아니, 그 말이 아니라요. 그리고 며느리는 입속이 밝은 아이였어요. 그건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제가 가진 재산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너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우리 아들 언제부터 때렸니? 제가 뒤로 넘어갈 듯 경기를 일으키며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아들도 상당히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내가 봤는데, 네 몸 2배만한 사람이 그렇게 세게 치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냐? 일부러 한 말이었습니다. 2배라는 말입니다. 며느리 화나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그 2배라는 말에 다시 버튼이 눌린 것 같았어요. 2배라니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겠어요? 내가 틀린 말했니? 그 솥뚜껑 같은 손으로 이런 팔을 때리면 안 부러지는 게 용하다 용해.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덜했다. 야 이년아, 너 우리 아들 언제부터 때렸냐고 내가 물었잖아. 며느리는 그 말에 잠시 씩씩거리며 숨을 거르더니 믿기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더군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날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니? 처음 맞잖아. 그치? 며느리는 제 말에 곧장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가만히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져 왔습니다. 그간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아들이 이 정도로 기도 못 펴나 싶어서 말입니다. 거봐요. 맞잖아요. 저는 뻔뻔하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를 보니 눈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런 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는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로 피가 확 쏠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고령이라 그러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확 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집은 제가 해준 집이었거든요. 하도 집이 좁다고 난리를 쳐서 해줬었습니다. 제가 해준 그 집에 며느리가 있는 게 정말 치가 떨리게 싫었어요. 너 당장 못 나가? 나가. 내가 너 끌어내줘? 나가라고? 못 나가요. 못 나간다고요.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버티고 서서 못 나간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거구를 어떻게 제가 끌어낼 수 있겠어요. 저는 며느리 반도 안 되는 덩치에 나이도 훨씬 많은데 말입니다. 제가 그런 며느리를 가만 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느리는 뭘 하려고 그러냐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라는 듯 111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엄청나게 당황하는 게 보이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신고한다. 왜?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내 아들이 그렇게 맞는 걸 봤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게 생겼니? 내가 너 오늘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만다. 며느리는 너무 놀랐는지 우다다 제 쪽으로 걸어와서는 제 휴대폰을 뺏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휴대폰 액정이 부러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우다다 달려올 때 순간적으로 저도 때리려는 건 줄 알고 엄청나게 놀랐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말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며느리? 내가 이 장면을 봤는데
내가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할 것 같냐? 어? 너 당장 못 나가? 이 집에서 못 나가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순간 뒷목이 엄청나게 당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엄마, 괜찮아? 정신이 들어? 눈을 뜨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딸아이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제가 주변을 살피는 것을 보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년 친정으로 갔어. 딸아이가 며느리를 그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딸아이도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내가 그년 가만히 안 둬.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이죠. 저희 딸아이는 한다면 하는 아이였거든요. 아들은 옆에서 그런 저와 딸아이를 생각이 많은 얼굴로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고 말이죠. 괜히 나 때문에 너한테도 피해가고 미안하다. 어머니한테도 죄송해요. 오빠가 뭐가 미안해? 뭘 잘못했다고? 딸아이가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고는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빠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앉아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 대한 저와 딸아이의 복수 아닌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은 딸아이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날 아들은 진단서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에게 맞아왔다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집이 나가면서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다시 괜찮아질 걸로 생각했답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날이 폭력의 세계가 심해졌고 말입니다. 곧 손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자신의 엄마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성격 때문에 질려서 빨리 집을 떠난 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는 아들을 붙잡고 아빠 미안하다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만 하면 가슴을 푹푹 찌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이혼 소송과 폭행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걸었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가 저와 딸아이를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고소를 취할 생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라면 돌아가세요. 그래도 그 오래 세월 한가족으로 살았는데 그 한가족으로 산 사람을 그렇게 막 때리고 함부로 한 건 그쪽이잖아요. 딸아이는 더 이상 며느리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그런 딸아이를 보며 많이 놀란 것 같았고 말이죠. 같이 자식 낳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세월은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건데? 그쪽이 무슨 사정이 있건 그동안 속을 얼마나 썩었건 이제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몰라요? 그건 당신이 잘 살았을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지금 이렇게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나도 힘들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대체. 그리고 저도 거들었습니다. 애들 이야기는 하지 말거라. 애들은 이제 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커지더군요. 애들이 그래요? 설마 애들한테 다 말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애들한테 말 안 해요? 왜? 남편 때린 거 애들한테 쪽팔리기는 한가 보지? 그러면 그런 짓을 왜 해? 며느리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알았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충격적이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꼴의 엄마라고 말입니다. 아니,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왜? 내가 왜 몰라야 하는데? 갑자기 소녀가 나타났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딸아이만 빼고 말이죠. 나중에 들었는데 딸아이가 소녀를 부른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소리 하기는 했어요. 애가 무슨 죄라고 애를 그런 자리에 부르냐고 말입니다. 지민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나 엄마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쳐. 어떻게 아빠를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소녀의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자기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아주 부끄럽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펑펑 울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분이 여전히 안 풀리는 기분 아시나요? 소송도 걸었고 손주들이 알게 돼서 부끄러움도 당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에게 위협이라는 걸 느껴봤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심부름센터를 고용했어요. 뭐 며느리를 때려주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겁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밤늦게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섭다거나 갑자기 앞에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나서 위협적인 말과 행동들을 한다거나 그런 거 말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얼마나 무섭고 위축이 되는지 며느리도 경험해봤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컸어요. 며느리가 길가에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별로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쫓아가다가 앞에 나타나서 어이 아줌마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자지러지던데요. 본인은 그렇게 본인보다 덩치 큰 사람을 자지러질 정도로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때릴 수 있었던 건지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이해도 용서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다음에 만날 때 며느리는 그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빼던 살이 말이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불쌍하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들 몸에 든 멍들을 다 본 이후였으니까요. 저 정말 요즘 많이 힘든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내 아들이 설사 그러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럴 생각 본인도 없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몇 번이고 아들과 아이들을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때려서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돈댁 식구들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남편 때린 여자로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게다가 그 집 식구들이 원래 동네에서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걸로 이미 유명했던 집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둥, 저 집은 저 위협적인 덩치로 사람을 때리고 다니냐는 둥 하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결국 사돈댁이 30년 넘게 살았던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불효냔 말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게 만드는 자식이라니 말이죠. 그것도 쪽팔림과 수치심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이혼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기는 해줬지만 아들이 그동안 며느리로부터 받아온 폭행들이 다 인정이 되어서 상당 부분 위자료와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줬던 그 집을 팔고 아들은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 말이죠. 며느리는 자기 친정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뭐 집을 사주고 다른 곳에서 살게 한다는데 그게 사실상 쫓아낸 거나 다름없는 걸로 생각해요. 밤마다 엄마 외롭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전화해야 되는 통에 손주들이 전화번호까지 바꿨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남을 폭행하는 행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남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보듬고 아껴야 하는 가족에게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며느리는 아마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한들 그 잘못을 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쏟아버린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깨져버린 그릇은 그전과 같은 상태가 절대 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 자식들이랑 어떻게 지낼지는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요. 매 맞는 남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사느냐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를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맞은 사람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걸 이번 사연을 쓰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고개 숙이고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건 언제나 때린 가해자라는 걸 말이죠. 아들은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상담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 며느리에게 육체적 폭력만이 아닌 정신적 폭력도 당해왔던지라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몰라준 것 같아서 아들을 볼 때마다 요즘은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또 제가 울면 속상해하니까 꾹 참지만요.
시간이 약이라는 진리가 있죠. 저는 그 말을 요즘 자주 되뇌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시간이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들과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 거라고 말이죠.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어서 더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어쩔 줄도 몰랐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저희 집과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가족이 빨리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하고 평화만 있기를 저도 바랄게요.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유튜브로 사연 듣는 농사꾼입니다. 최근 제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꼭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려요. 먼저 제 또래 놈들은 다들 일찍이 서울에 가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고즈넉한 시골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남매의 장남이었던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동생들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 일손을 돕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게 짜증났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나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흙먼지 일으키며 달릴 때의 자유로움도 좋았고 여름이 되면 동네 슈퍼 할아버지한테 큰 수박 한 통을 얻어서는 친구들과 함께 냇가로 가서 시원하게 물에 띄우면서 식히다가 쪼개 먹는 재미도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시골에서 살 거야. 하여간 참 특이하다 특이해. 그런 저를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놀고 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죠. 뭐 시골에 할 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와는 다르게 놀 곳도 별로 없고 심지어 어른이 돼서는 먹고 살 만한 일자리도 없었죠. 그렇기에 저희 동네도 점점 해가 지날수록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제가 살아온 시골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과수원하면서 오래오래 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커서는 서울로 가야지. 이 좁은 시골에서는 장가도 못 가고 살아 이놈아. 어린 나이였지만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 부모님에게 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켰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다른 친구들은 다들 못해도 근처 도시급 지방으로 나가거나 혹은 서울로 나가거나 하며 각자의 일자리를 찾았지만 저는 그런 곳에는 놀러 가지도 않고 오로지 고향에서만 못 박힌 듯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생들도 나이가 참에 따라서 점점 집을 떠나고 연락 한번 닿기 힘든 지경까지 되었으나 오로지 저만이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대견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서 일 돕고 그러는 건 좋은데 너는 정말 과수원 일이 하고 싶은 거니? 동생들 따라서 서울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엄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구나. 저는 지금 일에 충분히 만족해요. 별로 서울에 가서 살고 싶진 않아요. 지금처럼 어머니 돕고 아버지랑 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강경하게 이야기하니 부모님도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부모님은 그러면서도 내심 제가 더 늦기 전에는 서울에 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서울은커녕 그저 우직하게 과수원 일만 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가끔 지금도 서울에 갈 생각은 없니? 우리 동네는 너 또래 젊은 처자도 없는데 라며 걱정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결혼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대로 제 또래의 여자가 없는 것도 없는 거였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그 여자들은 눈이 없겠습니까? 하도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와서 새까만 피부, 그렇다고 변변찮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어서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제가 여자라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괜한 짓이라도 해가면서 여자를 만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옆 동네에 네 친구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아내를 얻었다더라. 아, 그 베트남 여자요? 만나봤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던데요. 전 싫어요. 솔직히 꼴불견 아니에요? 나이가 막 40, 50, 60대는 남자들이 돈으로 사서 하나같이 20대랑 결혼한다는 게 솔직히 딸뻘, 손주뻘 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30대를 넘어 40이 다 되어가자 점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나 저는 싫었습니다. 너도 외국에서 신부감을 얻어보는 건 어떠니? 엄만 네가 이러고 있는 게 싫은데 장가도 들고 아이도 낳아야 사람 구실하며 사는 거지. 언제는 부모님이 제게 사람 구실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중요시하는 분들이셨고 그 신부가 외국인인지 혹은 돈을 주고 사온 신부인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종종 외국에서 신부를 찾아보는 게 어떠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동생들은 빠르면 20대 중반,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다 결혼을 했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남인 제가 부록을 앞두는 순간까지 결혼은커녕 만나는 여자 하나 없는 게 신경이 쓰였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서 좋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겠지만 설사 그런 여자가 없다고 해도 외국에서 돈까지 주면서 결혼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생들은 그래도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결혼했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어머니, 저 외롭지도 않아요. 아휴, 그래. 네 생각이 뭐 전 그렇다면 우리가 강요할 순 없지만 알겠다. 그나마 제가 완강히 거부하니 부모님도 잠잠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과수원 일도 매번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정도 고생해보고 나면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서 과수원 일 하는 게 좋은 것과는 별개로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 과수원을 물려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매년 거듭하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사실상 과수원 관리는 제가 도맡게 되었죠.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셨고 제가 과수원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수학철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 과수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학철이 가장 바빴어요. 그래서 저로는 일손이 모자라서 동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도움을 받아 품삯을 드리면서 수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구했는데 사실 맨날 보던 얼굴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다 보니 매년 별다를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 보는 여자가 인부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동네가 작다 보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낯선 것을 보니 아마 근처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안 해봤을 것 같은 얼굴로 화사하게 웃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의심이 무색하도록 손끝도 야무지고 좀 쉬었다 하라는 말에도 이것만 마저 하고 쉴게요. 라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었죠. 실수하는 게 있으면 짚어주려고 해도
저랑 몇 년 일해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좋았습니다. 혹시 가족이 과수원 일이라도 하나요? 과수원은 아니고 농사는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일을 너무 잘하셔서요. 어쨌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대화를 직접 해보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참 싹싹했습니다. 마침 나이 차이도 한 3살 정도밖에 안 나는 데다가 제가 평생 동안 해온 과수원 일까지 잘하니 솔직한 말로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가더군요. 그래서 내심 이 수학철이 조금 오래 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빨리 흐르고 헤어질 때가 되니 내년에도 같이 일할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니 혹시 괜찮은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라며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인 것이었죠. 멍청하게도 저는 연락처를 받고 이게 기회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읍내에서 과수원 일에 살 물건을 골라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연락 하나도 몇 달을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그런 핑계를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임을 알기에 혹시 제 검은 속내를 알아채고 수락을 안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승낙을 해줬어요. 그런 설렘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엄마, 저 옷 어때요? 옷 괜찮은 것 같은데? 뭔 약속이라도 있니? 그건 아니고, 엄마, 저 읍내 나갔다 올게요. 늘 손에 잡히는 대로 주워서 옷을 입었던 제가 그때는 한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옷이 어떠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대한 잘 보이려고 읍내에 나가서는 새 옷까지 샀습니다.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6시쯤 돼서야 간신히 잠이 들기도 했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약속 장소까지 나가는데 여자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물건 사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며 고마우니까 제가 밥 살게요. 라며 읍내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밥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 뒤에는 자연스럽게 카페에 가서는 커피도 한 잔씩 마셨죠. 이름이 이소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사는 지역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대강 알았을 쯤 저는 약간 운을 띄워봤습니다. 소연 씨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저는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실수를 했나 싶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나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혹시 저 이 나이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거 이상하게 보이나요? 네? 아니요. 결혼은 저도 안 했는걸요. 가치관이 그러면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의 문제잖아요. 네, 실은 아니네요. 오늘 밥 사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봬요. 여자분은 갑작스럽게, 정말로 갑작스럽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저는 얼떨떨해 제가 실수를 한 건가 싶어 민망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찌됐건 마지막 기회 같은 여자였는데 한심하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여자분을 만나고 난 후에도 계속 그 장면밖에 떠오르질 않았어요. 실은이라고 말하며 주저하던 표정이 어딘가 깊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를 마저 하고 싶다며 만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알았다 하고 먼저 번 갔던 카페로 달려나갔습니다. 여자분은 조금 우울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네, 윤시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별일도 아닌데 괜히 불러낸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저번에 윤식 씨랑 조금 이상하게 대화가 끝이 난 것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하는 말은 참 충격적이고 안쓰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소연 씨에겐 훨씬 젊었을 적 이미 결혼까지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까지 드렸고 구체적인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여자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며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속 당일날 여자를 만나러 오던 남자친구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더군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에 저는 차마 가벼운 위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여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했던 그 감정이 너무도 대단했고, 솔직히 이 정도 나이 먹으면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서 어릴 적의 순수함을 간직하기는 힘든데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 또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가벼운 호감이었다면 여자의 속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진정한 의미로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비록 그 사건 이후에는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다고는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여자가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될 용기를 얻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민폐임을 알면서도 열심히 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장 만나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받은 아픔을 제가 곁에서 치유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도 좋아요. 다만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만은 기억해주세요. 미안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랑을 할 마음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요. 죄송해요. 소연 씨는 하루 이틀 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가 부담스럽다면서 한두 달간은 연락도 받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성적인 호감이 들 만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 여자여야만 제가 부모님 원하는 대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욕심을 부리더라도 여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한 발자국씩 다가갔어요. 그러기를 몇 달 정도 했을 때쯤 갑자기 여자분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이미 당시 홀딱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발을 거꾸로 신은 것도 모르고 달려나갔습니다. 하필 그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고 가고 있었고 연인들과 가족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던 날이었어요. 저 역시 그날만큼은 여자분을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들떠선 온갖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 오셨어요?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사춘기 남학생처럼 말을 더듬거리던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웃깁니다. 그만큼 바짝 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만나고팠던 그녀를 만나도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신이라면 상처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한번 시작해봐요. 그 말을 들은 게 정확히 반년 만이었습니다. 카페에 저를 앉혀놓고는 조용히 그 말을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들쳐업고 읍내라도 한 바퀴 돌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부모님에게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좋으니 얼른 인사를 시키라고 성화했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얼른 결혼하기를 바랬던 부모님인데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내 아들이랑 격이 잘 맞는 여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신경전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부모님은 그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리고 누구보다도 제 아내 될 사람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은 아내를 좋아할 걸 알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었지만, 과연 제 장모님과 장인어른 되실 분들이 저를 좋아할지가 신경 쓰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내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죠. 우리 딸이 오래도록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라도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둘 다 시골 사람이니 서울 사람들처럼 웨딩홀 같은 걸 크게 빌려서 예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나 아내 둘 다 허례허식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는 밥을 먹고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는 같이 과수원에서 일했어요. 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아내는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제 일을 보조로 돕고는 했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순간은 열심히 땀 흘리며 시계 한 번 못 보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낭낭한 목소리로 새참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징어와 함께 매콤한 김치가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전을 한 입 우겨놓고 살얼음이 살짝 온 막걸리를 넓은 잔에 따라서 목구멍에 바로 들이키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번 새참을 준비한다는 게 힘들만도 한데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혹시 새참으로 먹고 싶은 건 없어요? 아니야, 매번 준비하기 힘들 텐데 안 해도 돼. 힘들지 않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당신 좋아하는 두부김치 해갈게요. 저녁엔 나랑 소주도 한잔 하고요. 저에게 새참 메뉴가 너무 비슷한 것 같다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아내. 늘 아내 정성 가득 담긴 밥을 먹고 사니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이러려고 결혼을 늦게 했나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죠. 반쯤은 장난이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깨가 절로 으쓱거렸어요. 제 아내는 금세 동네에서 현모양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새참을 먹고 있을 때면 가끔 기웃대다가 새참을 한두 입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것도 생각해서 일부러 새참 양을 넉넉하게 하기도 했죠. 어떻게 저 같은 놈이 저런 아내를 만났냐면서 질투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러게 말입니다. 전생에 제가 나라라도 하나 구했나 봐요. 라며 뿌듯해했죠. 아내가 정성껏 준비하는 맛난 새참. 그리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가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차린 저녁밥상을 먹으며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하고 몇 년은 정말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살면서 결혼 같은 걸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기적같이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니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어서 괜히 바보처럼 뺨을 꼬집고 허벅지를 때린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그날 제가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못 들었다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던 때였어요. 어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집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평소랑은 다르게 중간에 한번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과수원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었죠. 아내에게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로 심부름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기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근데 조금 멀리서부터 어머니랑 아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금 언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돈이 덜 들어왔어요. 아직 입금을 못 받아서 그래. 다음 달에 못 들어온 것까지 합해서 같이 줄게.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이거 엄연히 계약인 거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다음에는 실수 없이 입금하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니 어머니와 아내 둘 다 저를 보더니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꾹 입을 다무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이상한 분위기임을 감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오가는 중에 아내가 웃는 얼굴로 여보, 갑자기 집에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길래 아니, 놓고 간 게 있어서 라며 대답을 하고는 물건을 챙겨서는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찜찜했죠. 하지만 기회를 봐서 물으려고 해도 아내는 그때마다 귀신같이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묻기도 어려웠죠. 게다가 그 뒤로는 어머니가 아내랑 단둘이 있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궁금증도 처음에나 있었지. 나중 가서는 그냥 별거 아니었나 보다 싶어서 저도 자연스레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을 보게 되었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차라리 보지 말걸. 이 일로 그 망할 놈의 계약이 뭔지 다 알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과수원 운영은 제가 하고 있었지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 말고 순수히 입금은 모두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안방에 이불을 가지러 갔다가 어머니 통장이 꺼내져 있는 것을 본 거였거든요. 평소 어머니한테 돈을 어떻게 모아두고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하지 않았었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니 별 생각 없이 한번 봐볼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통장을 열어보면서 대충 훑어보는데 너무 이상한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500만 원씩을 제 아내의 개인 통장으로 보내고 있었더군요. 저희가 만약 따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았었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제가 과수원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매달 떼서는 제가 직접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입금을 하고 있었기에 아내가 굳이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머니에게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싶은 마음에 빤히 통장을 보는데 문득 그때 들었던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가 생각이 나더군요. 여전히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이 500만 원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엄마가 왜 제 아내한테 매달 500만 원씩 입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와 아내가 같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 다 화들짝 놀라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번처럼 얼버무릴 것 같아서 일부러 어머니 팔을 강하게 붙잡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거 아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저답지 않게 언성을 높이자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덜덜 떨릴 만큼요. 실은 말이다. 네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잖니.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네 고모에게 부탁을 하고 말았다. 어머니가 우리 장남이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여기서 과수원 일만 할까봐 겁나. 내가 얼마 전에는 베트남 여자라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결혼할 거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걱정이 돼서 미치겠어. 다른 자식놈들은 다 결혼했는데 라며 고모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외국 여자만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야. 한국 여자도 돈 주면 사올 수 있어. 라며 월 500만 원씩 돈을 받고 저랑 결혼할 여자를 그렇게 우연스러운 만남인 것처럼 했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돈으로 산 여자라고요? 우연찮은 기회로 만나게 된 인연인 줄 알았던 제 아내는
사실 고모가 제 결혼을 위해서 은밀히 섭외한 여자였고 여기에 우연은 없었어요. 모든 게 연기였고 가식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결혼이 모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렸어요. 눈에선 비참하게도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더군요. 아내는 그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 도무지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만 바보였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멀뚱히 앉아있는 이 두 사람에게 대한 분노가 치솟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버럭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거짓말하면서 날 속이면서 양심의 가책도 들지 않았어? 잠을 져. 결혼할 남자가 죽어 한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던 순수함도 다정하고 상냥하던 마음씨도 결국 짜고 치는 거짓말이었던 게 너무 소름이 돋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식 생각한다 하지만 이거 들킬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제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으세요? 미안하다 윤씨가. 나는 네가 너무 걱정이 돼서. 똑같은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여보, 진정해요. 나 오늘 당신한테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이 말은 하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보, 냉정하게 보일진 몰라도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어머니 말대로 처음 계약은 돈 받기로 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보, 당신과 살면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허하지도 않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푸근했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근데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 때문에 거짓 결혼을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 상처받을 게 뻔한데 그래서 말 못했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 속이는 것 같고 당신 나중에 혹여라도 알게 될까봐 무서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나한테 정말 미안했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아니, 돈은 받아도 말은 했어야지. 내가 당신 엄마 병원비도 못 내줄 것 같았어?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말아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용기가 안 났어요. 차마 당신에게 말하면 버림받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 윤씨가, 나도 얘가 널 언젠가부터 정말 남편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너 챙기는 거 보니 마음이 있는 걸 알았단다. 근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다 모든 게 엄마 탓이야. 나는 미워해도 불쌍한 얘는 냅둬라. 차라리 쫓아내려거든 날 쫓아내. 응? 네 말대로 엄마 생각이 짧았어. 다 부덕한 애미 탓이다. 여보.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이후 집안은 그야말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내는 바닥을 치며 오열을 했고 어머니는 모든 게 자기 탓이라 잘못을 비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왠지 모르게 절 사랑하고 있다는 저 말을 슬쩍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놈의 정이 뭔지, 절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새참 만들고 정성스레 음식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 줬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 했지만 아내는 몇 날 며칠 꿈쩍도 않고 빌기만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그 말,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이 두 가지가 절 너무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고모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길로 당장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습니다. 고모는 어떻게든 절 달래려 했으나 수년간 속아온 거나 다름없는 저는 쉽게 화를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제 선택이잖아요. 애초에 돈을 주고 누구를 사서 결혼하는 게 싫어서 국제결혼도 안 한다고 한 건데 이게 돈 주고 사람 산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결혼했으면 다행이지. 너는 네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안 해?
심지어는 저에게 소리를 친 것도 모자라 고모는 제가 엄마를 걱정시켰다며 나무라시더군요. 저는 마음이 상해 고모에게 그 뒤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술만 마셔댔습니다. 아내는 슬그머니 그런 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저는 아내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날 병원에 있다는 장모님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김서방, 내가 죄인이야. 내가 돈 몇 푼에 자식을 팔았어. 돈은 없고 애미는 죽어가니까 애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결혼을 해서라도 엄마를 살리겠다고. 이 아이 가난한 내 밑에서 자라 먹을 거 한번 풍족하게 못 먹고 못 입고 자랐어. 남들 배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가난 때문에 제대로 해본 게 하나 없네. 커선 손이 까져라 일을 했지만 사고치는 남동생 때문에 그 돈 해주느라 고시원 방 한 칸에서 늘 허덕이며 살아야 했네. 그래도 자네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웃었네. 처음으로. 내가 무릎 꿇고 빌겠네. 아픈 내 죄가 컸으니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줄 순 없겠는가? 우리 딸 한 번만 다시 받아줄 순 없겠어? 장모님의 말은 그야말로 제 마음을 너무나 뒤흔들었습니다. 아내가 가난한 건 알았지만 엄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저와 결혼을 해서라도 그걸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어쩐지 불쌍하고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장모님을 돌려보낸 후 아내와 단둘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아내를 다시 받아주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직접 제게 사과를 하시고 난 후에 마음이 풀리기도 했고 절 사랑했다는 아내의 진심이 더 와닿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비록 저를 속이고 아프게 한 실수라 하더라도 저만 넘어가면 괜찮다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절 사랑했지만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도 화해를 하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한 번에 확 좋아지진 않았어요. 저도 아내에게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고 아내도 평소처럼 새참을 갖다 주곤 했지만 어쩐지 저와 아내 사이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째 조금 사이가 뜸한 것 같은데 둘이 뭐 싸웠나?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피곤해서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인꼬 부부가 서늘하니 마을 분위기가 영 그러네. 눈치 빠른 어르신들이 가끔 제게 저리 묻곤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든 둘러대어 상황을 빠져나갔어요. 아내의 잘못을 굳이 사람들이 알게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허나 시간이 그렇듯 조금씩 세월이 지나자 아내에 대한 미운 감정도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텄고 대화하고 살붙이며 살다 보니 다시 부부애가 생겼어요. 여보,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용서해준 덕분에 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형편 챙겨준다고 매달 돈 붙여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요. 당신은 내 평생 은인이에요. 나도 당신에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니야. 당신 믿으니까 돈도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 이제부턴 거짓말만 하지 마.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조금씩 서로의 안부를 다시 챙겨가며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폭풍은 왜 한 번에 몰아닥치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리시게 되었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되셨고 제 얼굴도 볼 겸 오신다 했죠. 장모님 오신다 하니 빈손으로 맞이하기 그래서 좋아하시는 막걸리와 파전, 떡을 잔뜩 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 걸 몰랐던 건지 저희 집 쪽에서 아내와 장모님이 큰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어쩐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마치 싸우는 것 같았죠. 너 내가 아픈 척까지 해줬으면 김서방한테 돈 좀 더 받아내야지. 꼴랑 100이 뭐니? 아니 저번엔 500이었잖아. 엄마 기다려봐요. 그 인간 어떻게든 내가 구슬을 테니까. 아마 날 사랑한다 어쩐다 하니까 우는 소리 하면 금방 돈 줄 거예요. 저번에도 멍청하게 넘어가줬는데 그깟 돈 몇 푼 더 못 주겠어요? 하여튼 성질도 급하셔. 기다리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 엄마 딸을 몰라요? 급하긴. 지금 계속 100만 갖다 주니까 짜증이 나서 그러지. 아무튼 돈 꼭 받아내. 못 받아내면 아주 영 끊을 줄 알아라. 순간 무언가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고 저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보면 안 될 걸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당신 어떻게... 지금 한 말 다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그게 여보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김서방, 우리 아침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었어. 자네 얘기한 게 아니고.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게 나.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와 장모님에게 전 너무 화가 났고 그 길로 모조리 아내의 짐을 방 밖으로 던지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괴물이랑 살 부딪히고 산 게 믿기지가 않는다. 아니, 내 실수라 칠게. 당장 나가. 기가 막혀. 이보세요. 당신 속이고 거짓말한 건 미안한데 괴물이라는 말이 좀 심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 비위 맞춰가며 새참 만들고 밥 해주고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특히 그 매일 아침 못생긴 얼굴에 입 맞추는 건 아주 고역이었다고. 돈 타는 건 미안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야. 당신 아내 역할을 해줬으니 이 정도 돈은 그리 크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 웃음이 나오려 하더군요. 아내는 이제 다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솔직히 나 정도 인성되고 품성되니까 당신이랑 살아준 거지. 누가 당신 같은 농촌 총구석 사람이라 살아주려 하겠어? 왜 당신 주변 남자들이 다 베트남 여자 찾겠냐고. 당신이 돈이라도 줬으니 서울 여자인 나랑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동안 알콩달콩 인꼬부부 연기 꽤 좋지 않았나? 나 덕분에 몇 년 행복하게 살았으면 당신도 손해는 아닐 듯 싶은데 왜 그리 열받는 표정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욕을 했습니다.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거 더 이상 이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아 겨우 눌러 참고 장모님과 함께 내쫓은 후 방 안에 들어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지금껏 받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내는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어머니께서도 자기가 고모 말 듣고 저 여자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하며 오열을 하고 계시고요. 결국 인생 첫 서울을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보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증거 제대로 모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 어머님이 그 여자에게 준 돈, 제가 그 여자에게 준 돈,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려 합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고맙겠어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여러분들에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게요.